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삼성그룹을 이끌었던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제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이 명실공히 1인 총수에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산적한 대내외적 악재 속에서도 이 부회장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이건희 회장이 없는 삼성의 미래는 어떨지 전문가들과 함께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건희 회장 하면 여러 수식어가 있지만 사실 위기에 강한 또 카리스마가 굉장히 강한 총수였다, 오너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휴대폰 15만 대를 불태웠던 애니콜 화형식도 굉장히 지금도 회자가 될 정도로 유명한 그런 사건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그 이후에 삼성그룹, 삼성전자의 그 불량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건희 회장의 카리스마 굉장히 조명을 받아왔는데 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의 어떤 홀로서기를 진짜 어떻게 보면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의 카리스마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떤 거를 보여주게 될까요?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하는 질문에 저는 이건희 회장이 제2창업을 주장하고 그룹을 지휘하기 시작했을 때도 지금 이상의 불확실성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80년대 후반 87년입니다. 그쵸. 87년 12월인데 그때도 많은 분들이 선대 회장님의 능력에 이건희 회장이 얼마만큼 부응할 것인가 되게 걱정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지금 이상으로 승계에 대한 여러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병철 회장님, 선대 회장님보다도 훨씬 더 한국이나 또는 삼성의 위상을 업그레이드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건희 회장이라고 하는 분의 어떤 능력도 중요하지만 삼성을 구성하고 있었던 당시 대한민국의 최고의 인재들이 우리 이건희 회장님하고 서로 상승작용을 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이재용 부회장 체제 하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서 다소 우리가 불안하기는 하지만 과거 이건희 회장님이 잘 해내셨던 것 같이 우리 일단 이재용 회장 체제에서도 저는 잘 해갈 수 있을 것이다. 삼성은 어떤 한 개인에 의해서 이게 쓰러지고 말고 할 그런 조직이 아니라 글로벌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우리가 기대를 걸고 과거에는 정치권이 특히 이 삼성그룹을 막 다리를 옥죄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이건희 회장을 통해서 한국의 위상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것을 국민들이 다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재용 체제에서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정치권에서 뒤를 밀어주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면 전 이재용 부회장도 이건희 회장이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예,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강력한 리더십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강력한 리더십을. 노키아라는 회사가 핀란드에 있는데 네. 80%를 차지했어요. 휴대폰 GDP에. 시장에서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이 나와서 보고했다는 거죠. 전문 경영인이나 네. 최고 경영자에게 스마트폰이 앞으로 시대가 올 것 같은데 대비합시다 이랬더니 앞으로 몇 년 뒤에 나올 것인가 안 해도 돼 이렇게 해서 노키아가 망한 겁니다. 저는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재용 체제가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주인과 대리인이라는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네. 주인이 바로 프린시펄, 오너입니다. 오너 경영이고 에이전트가 대리인인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주가를 올리거나 배당을 해주거나 단기적인 성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장기적으로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에 큰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해외에서도 한국의 이 재벌이라든지 오너가 경영했기 때문에 오늘의 재벌 한국에 있었다는 걸 얘기 많이 하고 있고 연구 사례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133조 원을 투자해서 메모리는 이미 세계 1등이고
비메모리에 또 세계 1등이 되겠다고 네, 투자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1위 하겠다. 전문 경영인들은 이렇게 133조 원을 투자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한진의 대한항공에 비행기 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수조 원을 투자해야 되는 거고 삼성도 이렇게 수백조 원을 투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이 전문 경영인들은 미국에 있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는 전문 경영인들이 하게 되면 자기가 주가를 올리고 배당을 많이 해줘야지 자기가 계속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삼성이 오늘에 있었던 것은 오너의 탁월한 강력한 경영 리더십. 능력과 그다음에 이제 전문 경영인들 도와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주변의 얘기를 잘 들었고 경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재용 부회장의 앞으로의 뭐 아직 회장직에 오르진 않았지만 향후 회장직에 오를 가능성까지도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건희 회장의 어떤 공백 그동안 누워 있었지만 사실 아버지가 계시고 말고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아마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삼성의 아젠다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그룹의 역사를 좀 보면 고 이병철 창업주는 실은 2등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1등이 내놓은 길을 바로 뒤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등보다 조금, 그러니까 나아가서 이제 1등에 육박하는 완성도를 이끌어내자라는 전략이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이건희 회장이 1987년에 취임을 하게 되면서 나왔던 것이 이제는 우리가 1등을 하겠다라는 초일류 기업, 이제 1등 기업에 모토를 내걸고 30년 만에 결과적으로 반도체 또 스마트폰에서는 1등을 차지했죠. 이 밖에 한 20여 개 상품에서 1등 기업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시대, 이제 앞으로 이재용 회장 시대가 열어지게 될 텐데 저는 지금부터는 1등도 해봤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척자의 마인드가 다시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지금 삼성이 앞으로 나아가게 뉴 삼성이 추구하는 것이 인공지능 AI라든가요, 5G 5세대 이동통신이라든가요, 바이오 헬스케어라든가요, 반도체에서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AI라든가 5G는 아직까지 기술 표준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1등이고 자시고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지의 영역에 가서 먼저 깃발을 꼽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나를 따르라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모여지게 되는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의 뉴 삼성은 이제 1등 기업 이걸 뭐 유지한다 이 정도면 처지죠. 1등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는 이제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개척자 정신으로 가서 이제 거기에서 새 세상을 연다라는 이제 그런 새로운 기치를 걸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예.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파만 기업이라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시가총액 세계 1등이 애플인데요. 시가총액 2,400조고 네. 아마존이 2,000조입니다. 우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지금 400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배 많습니다. 애플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은 전체 매출의 30%가 전부 다 그 서비스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 6배나 많다는 거죠. 네네. 전 세계 경제에서 우리가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정부는 삼성과 같은 기업을 많이 키워야지 우리가 비중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랭킹으로는 우리가 제조업은 세계 5위지만 GDP 규모는 10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애플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을 본다 그러면 예. 아직도 정부가 우리 기업들을 많이 키우고 도와줘야 되겠고 삼성도 기존에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고 난 다음에 6개월 뒤에 삼성이 따라 만들었습니다. 예. 제가 뭐 삼성전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체 직원이 30만 명이 6개월 동안 잠을 자지 않고 24시간 연구했다 그러더라고요. 3교도를 해서 8시간씩. 그래서 오늘의 스마트폰을 애플 6개월 뒤에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 기존에 없던 물건을 만들어내고 최근에 폴더폰, Z폰 만들어냈는데 이와 같이 기존에 없던 물건을 만들어내서 혁신을 해야만 가장 먼저 물건을 만들어내고 기술 표준을 세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역시 혁신이 새로운 뭐 새롭진 않지만 기존의 키워드에서 혁신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과연 삼성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이제 뭐 지분 구조라든지 지배 구조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의 지배력을 공고히 할 수 있을지도 굉장히 좀 뭐 의문이 던져지는 상황이에요. 특히 기존 같은 경우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을 통해서 전자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었는데 이재용 시대에서는 그러면 뭐 물산을 중심으로 이끌어가게 될지 지금 생명 자체가 뭐 보험업법 개정안 같이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이런 법안 때문에
과연 지배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게 많거든요. 일단 지분 문제에 대해서 법이나 예. 또는 뭐 정치권에서 갑론을박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그 반국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번 그거를 계기로 이 삼성생명법이 뭔가를 봤더니 이거예요. 우리가 보험회사를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그 보험 계약자는 보험금을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보험금을 탈 수 있게 하려면은 보험회사가 자산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해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특정한 회사의 지분을 3%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 그것을 없애자. 그게 삼성생명법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그 문제가 되는 회사가 문제가 있으면 3% 아니라 1% 갖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요. 그 회사가 나쁜 회사라면 3% 아니라 1%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보험자의 계약자의 그 보험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데 거꾸로 놓고 봅시다. 삼성생명이 88년 이후로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보험 계약자한테 득이 되었어요, 손해가 되었어요. 덕이 되죠. 엄청난 득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권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해가 된 그러니까 것처럼 이거는 여겨진다. 아주 악법이에요.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악법이고요. 이게 왜 말이 삼성생명법이에요? 삼성생명 죽이는 법이지? 저는 그래서 이 법을 누가 발의를 했는가 봤더니 그 어떤 분이 했던데 이거는 삼성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하는 그런 법이다. 저는 절대로 이것은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예. 더 물어보고 싶어요. 국민연금은 그러면 왜 삼성생명을 몇 %씩 그렇게 이상 가지고 있죠? 응? 국민연금의 계약자를 그 연금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많은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야 된다. 네. 그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1등 그룹의 회사의 주식은 많이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도 좋고 삼성생명의 가입자도 좋은 거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법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재벌에 대한 편향된 어떤 그런 증오심 때문에 네. 이런 법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떠나서 삼성생명법은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삼성그룹이 지분이 삼성생명을 통해서 하든 물산을 통해서 하든 뭘 통해서 하든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오히려 합법적인 그런 방법으로 제한들이 삼성의 그동안의 어떤 그런 영업 활동이나 경영 활동을 저해를 했으면 했지 이게 촉진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정치인들이 지금 현재의 그 국회에 있는 분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이런 어떤 기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법을 만들었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저는 통렬한 비판을 가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삼성이 아니라 제2의 삼성, 제3의 삼성이 못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건희 회장님의 그 별세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재벌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줘야 된다. 재벌도 좋은 재벌이 있고 안 좋은 재벌이 있다. 근데 나쁜 재벌로 인식이 돼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많이. 여태껏 그랬죠. 네네. 그리고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지난 35년 동안에 삼성의 업적을 보니까 대단하죠. 우리가 많이 반성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된 데는 삼성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그래요. 걸 그래서 인식하게 됐죠. 이건희 회장님이 대한민국을 초인류 국가로 상당히 발돋움하는데 기여를 하셨다는 걸 우리가 다 인정을 하니까 일부 여당 의원을 빼놓고 네. 이제는 이재용 회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진짜 5대 강국, 5대 경제 대국으로 가도록 우리 국민들이 좀 될 만한 기업들을 좀 지원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일대전 의식의 혁명이 있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삼성생명 이 법은 저는 아주 철저히 저는 통과되는 게 배격돼야 된다. 저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예. 보시면 삼성생명법이 도대체 뭐길래 지금 신세조 교수님이 이렇게 열을 올리시면서 반대를 하시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삼성생명법이 사실 말이 삼성생명법이지만 실제로는 뭐 보험업법 개정안 정도로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예. 사실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거는 처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네.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 기존의 보험업법이라는 게 있죠. 예. 보험업법은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 그러니까 한 보험회사의 3%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의 기존의 보험이에요. 그 보험업법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보험업법의 내용, 왜 보험사가 계열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주식, 그러니까 보험사라는 게 이제 수탁을 보험금을 받아서 운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보험료라는 걸 받아서 왜 있지? 이런 법의 내용은 실은 우리나라와 일본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와 일본에 있고 서구 사회는 없냐? 우리나라에 이제 재벌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재벌이 있고, 그래서 이걸 왜 법에 명시를 했냐면 재벌들이 어쨌든 타인의 보험금을 받아서 계열사 주식을 사고 그 지분 확보를 통해서 큰 틀에서 경영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반칙 아니냐. 그래서 이제 3% 제한을 둔 것이고요.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삼성생명법, 이건 뭐냐면 3% 있는데 또 왜 그래? 그랬는데 이때까지 법에는 그 3%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취득 원가인지 아니면 현재 시가인지가 기록돼 있지가 않았어요. 취득 원가냐 아니면 예. 시장가냐? 삼성생명이 지금 삼성전자 지분 거의 한 5%, 6% 가까이를 산 거의 취득 원가는 약 한 5,400억입니다. 근데 현재 삼성생명의 총 자산 한 뭐 300조 된다라고 하면 3%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엔 아무 문제가 없었죠. 들고 있어서는 삼성전자를 다 들고 있어도 되는데 지금 세월이 흘러 아까 신선우 교수님은 이제 운용을 잘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노크법이 굉장히 잘한 거죠. 왜냐하면 그 5,400억의 가치가 지금 30조가 된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300조짜리의 삼성생명의 3%만 들고 있으려면 삼성전자 주식은 9조 원밖에 못 들고 있죠. 그러면 요번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앞으로 삼성생명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중에서 제가 뭐 지분이 복잡하니까 액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조 원 정도, 20조 이상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을 해야 되는 털어내야 되는 거군요. 시장에다 매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지배력이 약화되는 그렇죠. 거겠네요. 예, 약화가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시장 충격이 있겠죠. 그렇겠죠. 어마어마한 물량의 그게 화재까지 나오면. 합치면 6%가 넘는 삼성전자 지분을 시장에 던져야 되니까 그 자체로도 주가 폭락의 이슈가 되고 더 큰 문제는 그걸 기다렸다가 받아 먹으려는 사모펀드라든가 또 세력들이. 악랄한 자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박용진 의원 안은 이 매각 시점을 7년간 그러니까 그 투자 최장 7년간 나눠 가지고 팔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하자 뭐 해보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이번 정기국회에는 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할지 말지는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국회에서 이걸 끝내야 돼요. 이게 뭐 통과시키면 시키든 안 시키면 안 시키든 왜냐하면 이제 이건희 회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의 지배 구조들이 이제 착착착 나갈 거란 말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지금도 계속 한다 만다 하면서 마치 뭘 불확실성을 압박하듯이 두고. 불확실성만 키우고 왔다가 이제는 정말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뭐 이건 뭐 국민들이 꼽은 국회에서 판단을 하는 거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 국회에서는 저 삼성생명법을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할지 안 할지를 이번에 뭐가 됐건 끝내야 간에 결정을 내리고 결정을 내는 그 것이 이후에는 이제 언급을 안 하는 그것이 가장 큰 국회의 책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워렌 버핏이 세계에서 주식을 가장 잘 투자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전체 주식 투자 자산의 40%가 애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수익이 잘 나고 이익을 많이 주는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죠. 퍼센트를. 그러니까 자기 전체 투자의 금액의 40%를 애플 하나만 투자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흩어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주 중요한 그 핵심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투자를 잘하는 거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20년 기준 100배 올랐어요. 만약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안 했다 그러면 더 어려워지거나 망할 수도 있었던 거죠. 이렇게 우량한 삼성전자와 같이 혁신적이고 세계 최고 기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100배 이상의 그 수익을 올렸다는 거고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삼성물산이 지주회사로서 계속 크게 이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당연히 삼성물산을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이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지금 상속 재산에 대해서 비율을 정하는 금액을 정하는 방법이 사망 당시로부터 앞에 2달 하고 뒤에 2달을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상속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즉 최근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으니까 앞에 2달 하고 앞으로 2달 뒤에 주가를 가지고 상속세를 내게 되는데 삼성생명의 주가를 올리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물산의 주가가 이제 원래 많이 올랐는데 삼성물산을 눈여겨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과거에 이제 삼성의 SDS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환 사채를 발행해서 네. 이재용 회장이 이제 선계가 되었는데요. 에버랜드 전환 에버랜드, 사채죠. 네. 그다음에 제일모직, 삼성물산 그렇게 그렇게 합병이 가져갔죠. 되었고 이제 개명을 이제 제일모직으로 우선 당시에 1대 0.3으로 그 합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일모직이 이재용 부회장이 많이 가지고 있었고 에버랜드죠. 에버랜드 주식. 그래서 이제 더 유리하게 1대 0.3으로 되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이재용 회장의 지배 구조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은 삼성물산이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굉장히 우량하게 좀 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삼성생명은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희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좀 많이 올리지 않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할 것이다. 지금 삼성생명의 시가총액은 13조고요. 네네.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이 23조입니다. 삼성생명이 13조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 주가 30조 원의 한 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결론은 삼성물산이 지주회사 역할을 할 것이고 눈여겨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그 법안은 여당이 발의를 해서 국회에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아직 뭐 국회를 통과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지분을 처리를 하든 아니면 지금 그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들이 한 18조 원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이제 가족들에게 뭐 유산 상속처럼 넘어갈 텐데 그러면 상속세를 또 한 10조 넘게 또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사실 뭐 굉장한 뭐 재벌이고 부자지만 이제 돈들이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마련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걸 안 되면 결국은 지분 매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두 가지 다.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병상에 누운 지가 거의 6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14년부터였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그룹 내에 있는 회계사들이나 세무사들이 얼마나 계산을 많이 했겠어요. 저는 그래서 상속세 낼 돈이 없다. 저는 준비 다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따라서 상속세가 걱정이 되어서 또 만에 하나 상속세가 좀 모자란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는 뭐 그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지분을 처리한다든지 또는 어떤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그래서 저는 상속세 문제는 전혀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경영권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해결될 수 있다. 오히려 이재용 회장이 이 많은 그룹사 중에서 어떤 그룹, 어떤 회사는 더 끌고 나가서 지원해서 키울 것이고 어떤 회사들은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좀 정리를 떨어낼 하는, 것이냐. 그게 저는 오히려 더 관심이 있는 거지. 소유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물산이 뭐 중심이 될 거냐. 저는 생명이 중심이 될 거나 저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이재용 체제 하에서 삼성전자에 버금가는 새로운 스타가 뭐가 될 거냐, 바이오로직스가 될 거냐, 뭐 SDS가 될 거냐, SDI가 될 거냐 이런데 저는 오히려 더 관심이 많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지분을 어디를 매각하고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의 미래도 또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이 앞으로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갈 것인지. 왜냐하면 이건희 회장님이 오시고 나서 저도 그때 잠깐 있었지만은 사실 자동차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맞아요. 화학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삼성 종합화합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네. 카메라에 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삼성이 벌린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희 회장 들어오시고 나서. 그러고 결국은 그중에서 몇 개는 큰 성공을 하고 몇 개는 성공하지 실패하고. 못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재용 그 부회장도 이제 출범하면서 미리 저는 계획이 다 있다고 보는데 어느 쪽으로 우리가 이 바둑을 둘 것이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지 뭐 지분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세금 어떻게 되고 하는 뭐 거는 알아서 한다는 거죠. 까십거리밖에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신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삼성의 새로운 먹거리 삼성이 전자 중심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이 이후에 과연 어디에 무게를 두고 갈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 평론가님은 어디를 좀 무게 중심을 두고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이미 이야기한 네 가지 사업부가 있죠. 네. 기존에 잘했던 반도체에서는 이제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비메모리로. 가는데 시스템 반도체. 근데 그 영역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씩 간다는 거예요. 뭐 이미지 센서부터 해서 차근차근히 또 그래서 가게 로드맵 되는- 자체를 2030년에 예, 로드맵도 이제 1위로 잡아놨죠. 잡아놨죠 지금. 그게 하나가 있고 나머지 세 분야가 역시 AI. AI는 지금 전 세계에서 다 달라붙은 인공지능 영역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5G, 5세대 이동통신인데 이건 단순히 5세대부터는 통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VR이라고 해서 가상현실 하고 5세대가 오면
스마트폰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홀로그램 통화, 우리가 영화에서만 그렇죠. 보던 영상 통화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손에다가 너무 신기할 것 같은데. 예, 사람을 띄우게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5G에서부터는 이게 뭐 스마트폰으로 될지 눈앞에 될지 뭐 목걸이가 될지 단순히 완전 다른 통신 영역. 영역이 아니라 생활의 모든 전 영역을 그렇습니다. 아우르게 되는 예, 거죠. 그런 영역이 있고 마지막에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 AI, 5G 그리고 하나 남은 것이 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것도 또 포진시켜 놨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 네 가지가 주축이 되는 그런 이제 사업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속에 대한 이야기 우리 신 교수님 얘기했지만은 당연히 세금이 없어가지고 지배 구조가 깨지지는 않겠죠. 그런 그러나 경우는 사실 거의 있었나요? 네. 사실. 그러나 다만 제가 계속 불확실성 얘기를 하는 것이 삼성생명법을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를 하면 그 결과를 보고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만약 통과가 됐다, 그럼 이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가를 주식을 그렇죠. 던져야 되니까 뭐 12월에 던지게 되면 그럼 이건희 회장의 지금 18조라는 주식 보유액이지만 이 중에 삼성전자가 그게 한 15조 원입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은 다 상속을 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질 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제거 문제가 훨씬 더 이게 큰 것이지. 뭐 생속세를 못 내 가지고 아까운 지분을 포기하고 이럴 가능성은 삼성 오너일가에 봤을 때는 좀 낮아 보이고 또 하나의 불확실성은 역시 재판이죠. 이제 국정농단 재판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인데 이것도 결국은 연말에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역시 국정농단 파기 항소심이 가장 핵심입니다. 네. 그것이 구 제일모직과 이제 구 삼성물산의 그 합병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매조지가 되면 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가 더 큰 이슈를 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예. 재판은 뭐 유죄가 나온다 한들 일단 아마 그 재판까지 보고 나면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내년 1분기 안에는 이제 회장 취임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로드맵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하나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네.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외국인 지분이 55%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일가의 삼성전자에 대한 전체 지분이 한 20% 정도 되고 우리 개인들이 한 30%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죠. 만약에 외국인들이 힘을 모아서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뺏어가면 어떡하느냐. 이제 우리가 경영학에서 보면 만약에 삼성의 이재용보다도 더 경영을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동의해 주겠죠. 그렇지만 이재용 오너가 경영하는 것보다 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뺏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대적 M&A라 그러는데 그런 네. 일이 좀 없다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삼성전자가 일단은 우리나라 최고 또 세계 최고의 IT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지켜야 되겠다는 거. 네. 지배 구조가 아주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55%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삼성전자를 지금 현재 굴러가고 있는 그 네 가지 축이 반도체와 가전, 통신 장비, 그다음에 스마트폰이거든요. 근데 스마트폰도 보면 스마트폰의 이익의 82%를 애플이 가져갑니다. 애플은 디자인만 미국에서 하고 나머지 제조라 전부 다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하거든요. 생산기지는 거기 있죠. 영업이익률이 35%예요. 스마트폰 하나 팔면 35%, 40%가 남고 삼성은 영업이익률이 10%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삼성전자도 영업이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가 하면 만물 인터넷입니다. 만물을 다 연결하는 거죠. 사물 인터넷.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가전제품, 자동차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고 그렇죠. 만물 인터넷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5G도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IoT, AI 이와 같이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삼성의 앞으로 미래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역시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과연 종식이 될 것인가와 함께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뭐 다운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언제쯤 회복의 신호탄을 쏠 수 있을까일 텐데 어제 이제 3분기 GDP 성장률이 속보치가 나왔습니다. 속보치 보면 전분기 그러니까 2분기에 대비해서 1.9% 성장을 하면서 2010년 1분기 이후 한 10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경기 회복의 신호탄을 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기저효과에 불과했다라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전분기 대비로 통계를 보니까 막 좋아 보이죠. 한 번은 그냥 뭐 10년 만에 최악이라고 하다가 번은 또 이번에 또 10년 만에 10년 만에 최대라고, 최악이죠. 네. 저는 그렇게 한번 보면 안 된다.
아마 정부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을 거예요. 10년 만에 예? 굉장히 잘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 동기로 보면요, 2분기가 예. 마이너스 2.9였어요. 지난 분기가. 예. 근데 이번 분기는 마이너스 1.3이에요. 네. 그러니까 2분기보다는 조금 조금 좋아졌으나 회복된 모양새인데. 아직도 작년에 마이너스 1.3 지금 뒤쳐져 있잖아요. 역시 역성장. 네, 그래서 조금 회복한 것은 맞지만은 저렇게 놓고 보니까 뭐 대한민국이 완전히 그냥 그죠? 뭐 엄청나게 성장한 것 같지만 그러게요. 아주 아직까지도 급상승한 모습이니까요. 작년에 비해서는 마이너스를 이거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연말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바닥은 찍은 것 같아서 2차, 3차 추가적인 어떤 대유행이 오지 않으면 성장률은 뭐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 저는 보는데 속도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예. 정부가 또 다 성장을 기여를 했고 민간이 아직도 2분기보다 더 나빠요. 결국은 민간이 이끌어 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그렇죠. 궤도로 갈 수 있는 그렇죠. 루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 분기보다는 좁게 나아지긴 했는데 그게 전부 정부가 돈을 갖다 부어서 그런 것이지 민간의 자생력은 아직도 없다고 봤을 때 이거 우리가 이게 너무 기뻐할 것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주 적극적인 어떤 그런 재정 정책을 정부가 써야 된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동안에 너무 이렇게 개인 포켓에 돈을 많이 집어주는 정책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기업 포켓에 돈을 많이 주어주는 쪽으로 정책을 좀 선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정부는 전혀 뭐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그냥 발목만 잡을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기대가 암울한 거죠. 평론님 어떠세요? 아까 저희가 부문별로 네. 성장을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보여드렸는데 거기 보면 수출이 그래도 좀 급등한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서 좀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예. 어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좀 다른 목소리를 냈죠. 네네. 3분기 GDP 성장률. 홍남기 부총리는 이제는 신호탄을 쐈다. 이제는 궤도에 올랐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한국은행은 의외로 V자 반등은 힘들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저는 좀 후자 쪽에 가깝거든요. 한국은행에. 그 이유가 아까 부문별 내용을 봤지만 예. 3분기에 어쨌든 전분기 대비 이렇게 뭐 1.9%나 오를 수 있었던 부분은 수출이 전적으로 해준 겁니다. 자동차와 반도체가 이끌어내서 수출이 이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1.9, 약 2% 성장했잖아요. 네. 수출이 4% 끌어올렸으면 민간 소비가 2%를 깎아먹어서 결과적으로 합쳐서 2% 올라가게 된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것이 왜 중요하고 오히려 V자 반등이 어렵다라고 보고 있냐면 실은 지금 4분기로 왔을 때 외부의 상황, 수출이라는 것은 우리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의 대외 수출국들이 그렇죠. 상대국들도 같이 굉장히 잘해야 잘해야 되는 거죠. 되는데 유럽은 지금 2차 팬데믹이 거의 확실시 된 것 같습니다. 미국도 좀 늘어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미국도 현재 좀에 예, 위암 신규 국면으로 확진자들이. 가고 있고요. 네. 마지막 남은 중국인데 중국도 결과적으로 그들의 대수출국인 미국이라든가 다른 해외가 살아야 같이 사는 구조거든요. 맞습니다. 그 3분기에 어쨌든 반짝 살아났던 수출은 안심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게 지금 민간 소비는 아마 시청자분들이 더 잘 느끼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지갑을 열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전월세 이게 부동산 가격만 오르니까 굉장히 더 매몰되는 비용만 더 커지는 거예요. 가계에 갖춰본 소득 중에서. 그렇게 된다면 4분기도 물론 뭐 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방심은 금물이고 우리가 더 긴장할 필요가 있다. 저도 하나 김 말씀드리면 교수님 말씀해 우리 GDP 성장률의 가장 큰 의존도하는 게 이제 우리가 무역 의존도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GDP 분의 수출 플러스 수입인데 우리가 65%입니다. 독일이 세계 1등이고 70%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수출 수입이 교역이 우리 경제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네네. 65%. 일본이 25%가 무역 의존도고 미국도 20%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높죠. 사실. 우리가 뭐 세계 수출의 2등입니다. 무역 의존도가 독일이 높죠. 무역 의존도 세계 1등 70%, 우리가 60% 2등이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의 가장 교역 상대국인데 우리 전체 수출의 33%를 중국입니다. 이번 3분기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4%나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 효과로 되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중간재를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네.